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럼.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는 총선. 여러 가지로 할 말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여당의 대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대압승으로 끝났는데, 이 선거가 좀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의 총선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화되고 난 이후죠. 한 번도 이렇게 압승한 적은 없었잖아요. 이제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이제 지금 180석인가요? 여당이? 그러면은 뭐, 개헌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옛날 동서로 나뉘듯이 나뉘어버렸는데, 이번 선거의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그 문재인 이제 책임이나, 국정의 운영이 잘못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체 이제 여당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총선 특집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앞으로 총선 이후에 어떻게 국가 개혁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국가 개혁의 책무라고 해야 되죠. 방송 시간을 긴급하게 잡았는데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는 헌법 개정을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예산이나 법률 개정 이런 부분도 다 할 수 있고. 패스트트랙도 이제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세 번째, 필리버스터를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안 됩니다. 이제. 단독으로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군사 정권 하에서 뭐 이제 가반수가 넘고 이런 사례는 분명히 좀 있었어요. 민주화되고 이렇게 뭔가 역량이 그 여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보면 처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상당히 복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총장님도 그러시죠? 생각하실 때 복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 참 모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복도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관련된 탄핵 사건 관련된 복도 있었죠. 황교안 대표가 민주당 선거를 대신 해줄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엑스맨입니까? 엑스맨입니다. 엑스맨으로 지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하신 것 같아. 근데 정말 그 국민들의 중도층에 있는 그 민심을 읽지 못했지 않았느냐. 저는 이 선거에 가장 민주당 선거를 해준 게 보수 유튜버들, 보수라고 자칭하는 유튜브 시청하면 10원, 20원씩 주거든요. 뭐 그런 돈 구독자 늘리려고 별이 별말을 다 해요. 그러니까 약한 말 가지고는 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강도가 세지거든요, 이게. 후원도 받고 그러려면. 그렇습니다. 해우소 정치가 유튜브로 옮겨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번에 막말했던 국회의원들, 5.18 막말했던 관련된 국회의원들, 물론 다른 당으로 넘어가서 이제 공천을 못 받았지만 그런 분들 다 떨어졌어요. 김진태 의원 떨어졌지, 또 누굽니까? 저 부산에 내려갔던 국회의원 다 떨어졌지.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위한 문제, 의뢰 문제를 다루지만 을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우리 선거도 보면 소상공인들이 정부 대책이 나오니까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투표를 해줬듯이 저희들 보기에는 이 선거가 정말 개판될 것 같다. 저는 늘 밥 먹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교안 후보가 지금 민주당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다들 그거에 관심 많이 하셨지만 제 말이 그대로 지금 우리 소장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참 이게 해도 너무한다. 유튜브만 보면은 뭐 이 나라가 금방 엎어질 것 같고 태극기 집회니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 가서 보수 집회하고 결과로 분명히 표로 중도층이 어떻게 이기느냐. 근데 민주당도 이게 부메랑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독선하고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현명하신 분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느낀다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또 안 지켜보고 봐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를 어제도 상당히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긴 게 아니라 외부 요인이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도와줬다. 그런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정치를 21대에 좀 제발 좀 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다뤘던 문제 중에 그 농협 하나로 문제에 대해서 지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하겠다. 농협 문제는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의 문제다. 이게 국민의 25%는 소상공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무적인 현상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총선 총평 좀 간단하게 한 분씩 해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총선 결과가 발표가 나고 국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의외로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뭐 이제 진 쪽은 져서 그렇겠지만 이긴 쪽에 축배소리도 별로 들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제 승리의 도취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보 정권이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아침에 그 문재인 대통령 발표하신 걸 보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이거 옛날 저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말씀하셨고, 나는 명면설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 영국의 처칠 수장 히틀러하고 전쟁할 때 국민들한테 요구할 건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다 하는 명령선문. 그 다음에 이제 남북전쟁일 때 미국 링컨 대통령께서 하셨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때 이제 그 소련하고, 구소련하고, 거기에 푸바인가요? 거기다가 뭐 핵시설 설치하려고 그럴 때,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생각해봐라. 이제 대통령 그 취임사 연설은 유명한 정치인들의 연설문과 비교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과서에 실려도 조금 더 나무랄 데가 없는 명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세 사람들이 말로만 연설을 잘해서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 평가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말뿐이 아니라 언행일치가 됐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축제 분위기는 가능한 조금만 만끽을 하시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감을 가지고 국가개혁 아젠다를 만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남은 2년 동안 국가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5.18 단체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5.18 단체 부산대에 만들어질 때 그때 당시 이제 DJ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망명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지금의 이제 김우식 5.18 단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분도 회원이셨고 그 차트 만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우연찮게 우리 삼촌들이 부상자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다가 우연찮게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5.18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보상도 받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5.18을 꺼내지 맙시다라고 하는 주의였어요. 노태우 대통령과 관련된 법을 입법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와서 이제 선거가 이렇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5.18에 대해서 비하하고 비난하는 분들하고는 내가 말을 섞을 수가 없다. 앞으로 한교안 대표나 그런 세력이 남아있는 한은 야당, 지금의 야당이죠. 와는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내가 늘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화도 나고 활동도 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강주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잘못하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 10대 때 활동했던 단체의 어르신들도 다들 80대가 돼가고 70대가 돼가고 있고 저도 이제 50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엄중한 표로 심판했기 때문에 그런 보수가 이제 바뀌고 정말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고민 총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흔히 떠드는 중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좀 우파보다 좌파에 좀 가까운 성향을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데 중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이번 선거에서 뭐 아무도 모른다라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느낌이에요. 중도가 어느 지지층이 중도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분분하겠지만 제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 공감을 하는 친구들의 얘기는 빈부격차. 그리고 교육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만능주의라는 어떤 요런 것들의 프레임이 너무 싫은 것들이 또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뭐 저를 비롯해서 그동안은 최악을 뽑을 수는 없으니까 차악을 뽑는다는 그렇죠. 개념으로, 그런 개념이 딱 개념으로 이제 투표를 했던 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편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보편 타당한 거에 국민과의 접점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요. 그렇죠. 그 보수 쪽에 계셨던 분들, 특히 한교안 대표나 이런 분들은 관료만 계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곤란했을 거라고, 몰랐을 거라고요. 본인들이 느껴보지 못하니까. 근데
지금 현역에 있는 뭐 이해찬, 나이가 드셨지만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계셨던 분들은 그걸 잘합니다. 왜냐하면 노사모 카페도 생겼고, 그런 카페에서 활동했던 분들, 그리고 팟캐스트 그때 당시에 했던 분들이 대부분 지금 김어준 씨니 누구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고리에서 완전히 끊어져 편해서 그러는데, 보수 유튜버들이 이번에 총선 필패에, 저는 필패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한겨레 대표와 보수 유튜버들 때문에 이거는 망할 거다. 이번 선거는. 근데 이 정도로까지 나는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거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건 아니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코로나 사태를 비롯한 아주 그 상대 야당에 많이 보여지는 엑스맨들이 활약이 컸다. 엑스맨들 활약이. 엑스맨들 활약.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자영업자들이 국민의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뭐 천대받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은 울분도 토하고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 선거 결과가 대선 그런 대선 공약을 되짚어보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발목을 잡을 상대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말이 안 되는 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그 적폐청산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도와 또 뭐 기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저는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공약집을 민주당에선 준엄함을 받아들여 주시고 또 엄중하게 집행을 해주셨습니다. 현장에 목소리를 전달을 했지만 어떤 조직화와 협업화가 이루질 못해서 어떤 법제화나 또는 어떤 제도권 안에 혜택을 보질 못했다라는 질책을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의 방향을 좀 현장에 있는 단체장들과 또는 현장에서 종사하는 우리 자영업자들하고 심도 있게 나누어서 좀 열심히 그쪽 분야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농협법이나 법들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나요? 원상복구해야죠. 원상복구하고 관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중한 처벌을 법의 준엄함을 좀 농협법에 관련돼서는 특집 방송이 끝나면 그러면 소장님 큰 틀에 있어서 정부의 그 요청하실 내용들 우리 의회 반란이 문재인 정부에 정말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 살아계신 분 중에 유일하게 존경하고 있는 분이 박상 그분이 지금 여든이 넘으셨어요. 건강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 PC 뭐 이거 우리 워드 치는 것도 잘 못 치시고 인터넷 활용에도 굉장히 좀 어두우신 분인데 그분께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코리안 비전 도약의 플랫폼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책에 나온 내용을 많이 인용하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인용을 할까 합니다. 오늘 이제 인용할 대목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상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훌륭한 건국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건국 철학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고조선 단군 쪽인 신화라고 그러는데 저는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제 홍익인간 사상이나 제세이화 이런 사상을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계 역사상 가장 완전 무결한 평화 정치를 2000년간 펼친 단군 시대가 있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동양 사상의 종주국인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뭐 이 책을 통해서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20세기 세계가 하나가 되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 인간 사상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상을 저도 잘 모르는 거를 이제 외국 철학자, 외국 그런 위대한 분들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높이 칭송을 하고 했다는 걸 제가 몰랐다는 게 되게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상은 우리가 지금 뭐 신주단지처럼 공자, 맹자 따지고 있는데 이분들보다 몇천 년 전에 나왔던 우리 그 위대한 조상님들의 통치 철학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민족을 뛰어넘어서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고 제세이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공영을 지향한다. 이런 대단합니다. 훌륭한 철학이 어떤 나라에 있었습니까? 어떻게도 배운 것 같지만.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허드에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을 읽어보면서 요즘 홍익인간 사상이나 제세 이화 이 어떤 사상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격동의 시기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여튼 뭐 고3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2로 돌아가시고 80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보니까 대학이 들어가는 날 입학식 하는 날 자의반 타의반으로 끌려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또 5.18을 눈으로 보면서 직접 거기 광주에 집이 있는 친구가 추경이 내리니까 내려가야 된다. 내려왔으면 터미널에서 다 죽였어요. 내려갔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들어가지 못하고 나주가 이렇게 외갓집이 있는데 나주를 통해서 몰래 밤에 그 자리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터미널 오신 분들은요 다 죽였습니다. 방송이니까 욕설을 못 하더라도 지만원 씨께서는 그게 무슨 북한군이 내려서 죽였다는데 제 집이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체도 가서 다 목격을 하고 우리 동생들 그리고 친동생들이죠. 그리고 동네 애들 그래서 그걸로 후유증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정신병 알아갖고 죽은 사람 한 명 있고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뭐 시대를 직접 겪었고 그때 이제 민주화 포원철폐 그 노태우의 그 6.29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직선제가 이루어지고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그때 참여선 살아있는 짬짬이 이제 집회를 나갔는데 이래 대학 다녀 등록금이 너무 아까워서 맨 데모만 하러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화의 그 한 축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야합으로 3자 합당을 하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먼저 대통령이 됐지만 그래도 민주화 대통령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 해서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섰지만 많은 욕도 먹고 또 발목 잡기로 인해서 자기의 정치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으로 인해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미군정 때 파리로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 앞잡이들 그러니까 친일파들을 처단 못한 게 미군정은 우리가 일본에 얼마만큼 당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누구는 논리도 아닌데 일본 앞잡이들 쓴 바람에 우리나라가 지금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맞죠? 김영삼 대통령 민주화 세력이 3당 합당 야합을 한 바람에 한 바람에 본인의 개인 욕심 때문에 우리 민주화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한 역사의 심판이 안 된 겁니다. 그게. 그렇죠. 백서가 없다. 백서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사태를 겪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마 분명히 김영삼 대통령이 좀만 참았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우리가 그 사람들 처단하거나 사형시킨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역사의 흐름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분의 관은 그거였지 않았을까. 민주화 세력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 좀 바라는 사항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하나 중에 싱가포르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싱가포르라는 나라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하고 싱가포르의 리콴유하고 비슷한 시기에 집권을 했어요. 둘 다 그 산업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대학 그 국민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런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두 분 다 독재 정치를 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는 점도 비슷해요. 산업화가 된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싱가포르와 우리는 크게 다릅니다. 세 가지 측면을 꼽고 싶은데 첫 번째는 싱가포르에는 재벌이 없는데 우리나라엔 재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는 집값 문제가 없어요. 주거 비용이 그러니까 안 들어요. 안 드는 게 아주 적게 드는 거죠. 세 번째로는 거기에 노조가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나라 발목 경제를 잡는 노조가 없어요. 이런 현상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봤더니 싱가포르 텔레콤이나 싱가포르 에어라인 같은데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저는 한 오래전에 싱가포르 출장을 가서 싱가포르 텔레콤 가서 만나보고 깜짝 놀란 게 그 당시 이제 KT에 우리나라 인구 수로 보자면 10배까지는 차이가 난다지만 대배 이상은 차이가 나는데 KT의 매출액이 6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굉장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공기업, 돈이 될 만한 기업들은 전부 국영기업으로 끌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을 공공임대주택에 살도록 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예. 그 우리의 지금 뭐 그 노조 이런 제도와 유럽에 있는 노조의 제도를 엮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싱가폴만의 노조 제도를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도화를 아주 시켰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예. 현대차나 현대중공업 노조 얘기를 몇 년 동안 이분이 이제 그 서울에서 KTX 타고 그 드나들면서 예. 인터뷰, 노동자도 인터뷰를 하고, 그 노동자들의 그 집 식구들도 부인 되시는 분들도 인터뷰하고, 임원들도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노조는 기형이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계급 부정에서 출발을 했다. 예. 근데 지금은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예. 노조는 계급을 부정을 했는데 예. 자신들보다 열의의 계급, 노동자 계급을 만드는 자기 모순 속에 빠져 있다.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문제만 없어도 예.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출산율 세계 최 꼴찌입니다. 꼴찌. 예. 자살률 전 세계 뭐 압도적인 1등입니다. 예. 이게 그만큼 대한민국이 살기가 힘든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죠. 요 세 개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만 없어져도 예. 대한민국은 천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전적. 그래서 뭐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게 발생을 했는데 예. 코로나가 단기적으로 쉽게 끝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예. 문재인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예.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세계 경제 질서는 완전히 지금과 갖고는 다른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예. 대비를 해서 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재벌 문제, 집값 문제, 노조 문제 예. 이 문제를 저 적폐라고 보는데 이거는 예. 그 적폐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기회로 어떤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노동자 편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네. 노동조합 편을 네. 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정확하게 우리가 할 말을 하고, 네. 예. 저희가 노동조합 출신들 많습니다. 제 기자협회에. 근데, 그렇지만 제가 늘 이 얘기를 하거든요. 늘상. 노동조합 문제 있지 않느냐. 어?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된 지적 같으십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그 문재인 정부 후반기 때 해야 될 일.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만 얘기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취임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기회의 균등함, 예. 과정의 공정함, 예. 정의로운 결과, 뭐 예. 이런 취임사를 제가 직접 들었을 때, 네. 아, 믿을만 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찍으셨잖아요. 네, 찍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많은 실망도 있지만, 예. 이제 후반기에 바라는 국정 현안이 최우선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 그 근현대사에서 예. 바로잡지 못했던 잘못된 예. 그런 것들을 예.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친일 청산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예. 그 2차 반민 특위 운동이라고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예. 5.16 쿠데타, 예. 그다음에 4.3 사태, 예. 5.16 민주화 운동, 예. 5.18. 5.18 민주화 예. 운동, 그다음에 80년도 군사정권에 부역한 사람들, 예. 또 국가 정책을 빙자를 해가지고 예. 부정축제한 사람들, 예. 제대로 된 백서를 만들어서 예. 이쯤에서는 한 번은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후손이 알게끔 네, 제대로 된 역사가 되고 왜냐하면 과거를 지금 유튜브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유튜브의 문제가 왜 이렇게 생기냐면은 후손에게 남길 역사를 안 만들어 놓으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들이 먼저 만든 법조차도 부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는 아니 노태우 때 만들었다니까 5.18 관련된 법을 근데 자기들이 부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열받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하식석이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모든 국민들이 보편 타당한 그런 방송을 못하게 해야 가짜뉴스 처벌법 만들고 이런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문서화된 그렇죠. 있어야 있어야 된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이름이 네. 얼마나 창피하고 후손에게 우리 근데 문제는 창피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여튼 뭐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프랑스 혁명에 단두대로 다 보내자는 뜻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우리 후손들에게 예. 이러이러한 저질러 놓은 사람들이 있으니 앞으로는 예. 이렇게 살지 말아라 예. 라는 어떤 뭐 교과서적인 백서를 만들고 예.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아마 몰표를 주신 거 아닌가? 페이스북에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방송이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유튜브는 이제 막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씩 알려졌어요. 유튜브에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근데 페이스북이야 뭐 엄청 활성화돼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그런데 앞으로 방향성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는 어떤 좀 무거운 개혁과제, 상대 반대가 좀 셀 것 같은 개혁과제는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고 도망갔어요. 야당이 반대니까. 지금 이제 그런 핑계를 댈 때 공정, 정의, 이런 어떤 세상을 위한 제안이라면 아무리 무거운 개혁과제라도 서슴없이 저희들이 다룰 생각이니까 뭐 단 2대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적발통제, 예방통제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발통제라는 거는 내가 도둑질을 했다, 나쁜 짓을 했을 때 걸려드는 걸, 걸러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적발통제는 예방통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방통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이거 적발이 돼서 무조건 걸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게 예방통제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적발통제나 아까 법을 제대로 안 지키려고 그런다? 적발통제나 예방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100% 이건 걸린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를 마음부터 애초부터 못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어떤 이제 검찰 개혁, 적폐청산하면서 검찰 개혁을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끝발이 있는 권력기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금감원 이런 데들은 뭐냐면 자기네들한테 주어진 끝발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덮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같은 데는 지금 탈세를 고발하는 건 전속고발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세청만 가지고 있어요. 공정거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김앤장이나 이런 대형 로펌하고 로비에 의해 가지고 대충 덮어버려도 제3자가 아무리 떠들려야 떠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적폐청산 개혁의 대상을 검찰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경찰 지금 지난번에 우리 방송했던 그 왜 저쪽 신라젠이나 그저께 보니까 이제 뭐 구속하고 난리가 났는데 금감원에서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이런 피해가 안 나겠죠.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21대 국회 지켜보도록 하고 또 저희 국회의원분들하고 저희가 만드는 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디지털 소상공인도 있고 소상공인 관련된 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국회에서 현장 방송도 할 때가 있을 거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